대한민국 재계의 심장 JK그룹 본사 27층 기획전략팀. 신하은의 책상 위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각종 보고서와 기획안 초안들이 위태로운 탑처럼 쌓여 있었고, 포스트잇들은 점령군처럼 모니터의 모든 가장자리를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는 그녀만의 날카로운 질서가 있었다. 그녀는 지금 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방금 전 상무가 던져주고 간 신규 사업 분석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서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엄마라는 2글자에 혜은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여보세요? 신하은, 너 지금 엄마 전화 안 받으려고 했지?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혜은은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 회의 중이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이번 주 토요일 내 언니 결혼식이잖아. 너 설마 까먹은 건 아니지? 어떻게 까먹어? 당연히 기억하지. 기억하는 애가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데려올 남자친구는 구했냐는 말이야. 바로 이것이었다. 혜은이 지난 한 달간 엄마의 전화를 기피해 온 이유.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남자친구 없다고. 그냥 나 혼자 가면. 네오 미쳤어. 혼자 오게 그 자리에 내 고모랑 이모들이 전부 모이는 거 몰라. 그리고 그 녀석도 온단 말이야. 그 녀석. 혜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학 시절 내내 그녀를 지겹게 따라다녔던 부잣집 아들 최민준. 졸업과 동시에 보기 좋게 차버렸지만 그는 여전히 혜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취급했다. 하필이면 그가 신랑 측의 먼 친척이라니. 엄마, 최민주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상관이 왜 없어? 그놈이 너 혼자 온 거 보면 또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들러붙겠어. 안 돼. 절대 안 돼. 이번에는 반드시 번듯한 남자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그놈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해. 알았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혜은은 허탈하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책상 위에 놓인 컵라면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달아서 반질반질해진 구두코를 내려다보았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학자금 대출과 동생의 학비까지 감당하려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이런 상황에 남자친구는 사치였다. 바로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최민준이었다. 혜은아, 주말에 보자. 너 혼자 올 거지? 오빠가 옆에 있어줘야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혜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은 못 참아. 같은 시각 JK그룹 최상층 CEO 집무실. 혜은의 책상이 전쟁터라면 이곳은 차갑고 고요한 수술실이었다. 거대한 공간에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검은색 책상과 의자, 그리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담은 통유리창이 전부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와 통제 아래에 있었다. 이 공간의 주인, JK그룹의 최연소 CEO 권희주는 방금 올라온 신사업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비서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권희준의 날카로운 붉은 펜이 보고서의 한 문단에 가차없이 선을 그었다. 이 부분, 예상 수익률 계산 근거가 뭐지? 희망사항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기획안을 올린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하여. 김 비서. 이준희 부장의 말을 잘랐다. 나는 점쟁이가 아니라 경영자야. 긍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논리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전하게. 이따위 감상적인 보고서를 다시 내 책상 위에 올리면 그땐 보고서가 아니라 사직서를 들고 오게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권희주는 더 이상 보고서를 보지 않고 창가로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수십 개의 계열사와 수만 명의 직원들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와 효율, 그리고 완벽함 뿐이었다.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는 그에게 있어 불필요한 노이즈에 불과했다. 다시 해운의 자리.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던 데이트 대행 앱.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앱에는 온갖 과장된 프로필들이 가득했다. 강남 훈남 의사, 다정한 변호사 오빠. 모두가 미심쩍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프로필 하나가 들어왔다. 아무런 사진도 화려한 소개도 없었다. 그저 단 몇 줄의 문장이 전부였다. 신로, 시간 엄수, 프로페셔널, 기본 요금 적용.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그 담백함이 이상하게도 해운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가격은 50만 원. 그녀의 비상금을 전부 털어야 하는 큰돈이었다. 하지만 최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떠올리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예약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계약 조건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시간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XX 웨딩홀 앞 카페. 계약 조건 1. 직업은 유능한 금융권 종사자로 할 것. 2. 내 전 남자친구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할 것. 3.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다정한 연인처럼 행동할 것.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절박한 거래였다. 금요일 저녁 권희준의 집무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대표님, 내일 경쟁사 정보원인 미스터 J와의 접선 일정이 잡혔습니다. 권희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그가 몇 달간 공들여 온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다. 상대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라. 경호원 없이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시길 원합니다. 장소는 XX 웨딩홀 근처 카페이고 시간은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암구원은 프로페셔널 서비스 약속 때문에 왔습니다입니다. 권희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직접 나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이 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알겠다. 내가 직접 가지. 토요일 오후 12시 50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한 해운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 50만 원이 든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수십 번이나 만남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대체 어떤 사람이 나올까? 제발 사기꾼만 아니기를. 정확히 오후 1시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해운은 숨을 멈췄다. 잡지 모델이 현실로 걸어 나온 것 같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심플한 수트, 넓은 어깨, 그리고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차가운 눈빛.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레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정도였다. 저런 사람이 고작 50만 원짜리 대행 서비스에 나올 리가 없는데. 남자는 카페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 해운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권희준은 정보원 미스터 제이어의 접선책을 찾고 있었다. 김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접선책은 젊은 여성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의 눈에 약속 장소에서 유일하게 혼자 앉아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해운이 들어왔다. 저 여자다. 그는 해운의 테이블 앞에 섰다. 실리합니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해운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해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앱에서 본 유일한 정보였던 암구호를 내뱉었다. 저 프로페셔널 서비스
약속 때문에 왔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희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암구호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그 예민한 정보원의 접선책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의자를 빼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가면 그 자체였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의 서늘한 기세에 압도당한 해운은 허둥지둥 핸드백에서 돈 봉투와 자신이 직접 출력해온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아이, 이것부터요. 계약금하고 규칙입니다. 권희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5만 원권 다발이 든 봉투와 A4 용지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A4 용지에 적힌 첫 번째 규칙을 읽었다. 규칙 1. 애정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것. 규칙 Q. 전 남자친구가 나타나면 보란듯이 내 손을 잡을 것. 규칙 3.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30년 인생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규칙 리스트와 돈 봉투, 그리고 눈앞에서 잔뜩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권희준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떠오른 미세한 균열을 신하우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계약 조건이나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이 남자마저 거절하면 그녀는 정말 끝이었다. 권희준은 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이것은 정보원의 접선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황당한 상황이었다. 그는 이런 시간 낭비에 어울려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정보원은 약속 시간에 늦었고 자신은 이만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그 오만하고 느끼한 얼굴의 최민준이 해운을 발견하고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모습을 발견한 해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요, 5분만, 딱 5분만. 저 남자가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권희준은 다가오는 남자의 거만한 표정과 눈앞에서 거의 울기 직전인 해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인생 계획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충동적인 결정이 그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내려졌다. 어쩌면 저 거만한 남자에 대한 짜증, 혹은 이 흥미로운 상황에 대한 아주 약간의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해운이 내민 A4 용지를 태연하게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계약 조건, 숙지하죠. 그 한마디에 해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기분을 느꼈다. 잠시 후 웨딩홀 입구, 해운이 권희준의 팔짱을 끼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결혼식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흠잡을 데 없는 수트핏,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뛰어난 외모,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 해운의 어머니와 친척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해운의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세상에, 해운아, 너 이런 남자는 어디서 만났니? 아, 대학 선배야. 엄마, 지금은 뉴욕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에 잠깐 한국 들어온 거야. 해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거창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권희준은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해운의 어머니에게 소개되자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지만 어딘가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성공한 해외파 엘리트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그때 그들의 앞을 최민준이 막아섰다. 신하은, 오랜만이네. 옆에는 누구셔? 최민준은 권희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드디어 첫 번째 시험의 순간이 닥쳤다. 해운은 권희준의 존재 덕분인지 자신도 모르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권희준은 계약서 2번 조항. 전 남자친구가 나타나면 보란듯이 내 손을 잡을 것을 이행했다. 그는 해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닿는 순간 해운은 심장이 찌릿하는 것을 느꼈다. 권희준은 최민준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신하은 씨의 사람입니다. 화려한 직업을 늘어놓는 대신 그는 담백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리고는 최민준의 자존심을 미묘하게 긁는 예리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혜운 씨에게 들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아직도 주변을 맴돈다고.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때로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예의일 때도 있는 법이죠. 그의 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최민준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그 후의 결혼식은 해운의 친척들이 권희준에게 온갖 아부와 찬사를 보내는 시간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점점 더 완벽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 해운은 그를 관찰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의구심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지? 그가 입은 수트는 누가 봐도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고 손목의 시계는 그녀의 원룸 보증금보다 비싸 보였다. 그의 모든 태도와 말투는 상위 1%의 엘리트 그 자체였다. 마침내 계약 시간이 끝났다. 권희준은 그녀를 웨딩홀 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5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혜은의 진심 어린 말에 그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난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 전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신하은 씨, 흥미로운 사람이군요. 그는 차와 함께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혜은은 그 자리에 남아 완전히 얼떨떨한 기분으로 서 있었다. 월요일 아침 JK그룹 기획전략팀. 주말의 꿈같은 기억은 사라지고 살벌한 현실이 혜운을 짓눌렀다. 사무실 전체가 얼음장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대표님이 아침부터 심기가 매우 불편하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기획전략팀 전원 대표님실로 오랍니다. 신규 사업 기획안 관련해서 긴급 회의랍니다. 팀장의 말에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혜운 역시 팀의 막내로서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악명 높은 CEO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보았다. 회의실에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남자. 권희준, 분명 그 사람이 맞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었다. 주말에 만났던 남자는 그 나름의 차가운 방식이었지만 여유롭고 심지어는 다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냉혹한 폭군이었다. 그의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날카롭게 팀장의 발표를 조각내고 있었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올린 겁니까?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가 뭔지 한 문장으로 정의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은 쩔쩔매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혜운은 팀장이 자신이 기획안에 담았던 핵심 아이디어를 완전히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는 공포를 잊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녀의 두려움을 눌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원 나부랭이가 감히 대표님의 말을 끊었다. 모두가 혜운이 다음 순간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권희준의 얼음 같은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신하운이라는 한 명의 직원으로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흥미로운 사람, 주말에 만났던 그 황당한 계약서의 여자, 자신의 회사 기획전략팀의 말단 사원이었다니. 이 기막힌 아이러니,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가 사라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회의실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권희준은 위험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하, 설명해봐. 3분 주지. 그의 시선이 혜운에게 고정되었다. 혜운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무서운 상사가 자신의 가장 창피한 비밀을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기획안을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묘한 이중생활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3분. 권희준이 던져준 3분이라는 시간은 신하은에게는 영혼과도 같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동정, 비웃음,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그녀의 팀장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말리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혜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기획안, 프로젝트 스타라이트의 운명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전문가로서의 열정만이 남았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와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JK그룹이 지난 5년간 놓치고 있었던 20대 소비자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지갑을 여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경험과 스토리라는 것을 그녀의 프로젝트 스타라이트가 어떻게 그들의 감성과 공감대를 자극하여 단순한 소비자를 충성스러운 팬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청사진을 그려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면서도 뜨거웠다. 처음에 그녀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희준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그는 3분이 지났음에도 그녀를 멈추지 않았다. 혜운이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마케팅팀을 총괄하는 초의 이사였다. 그는 JK그룹의 베테랑 임원으로 늘 자신의 경험과 권위를 내세우는 인물이었다. 혜우, 초의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감성에 호소하는 프로젝트라. 대표님,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이건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는 말단 사원의 몽상에 불과합니다. 리스크는 크고 기대 수익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기획안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는 혜운을 풋내기 취급하며 그녀의 기획안을 무책임하고 순진한 발상으로 몰아붙였다. 모두가 권희준이 당연히 노련한 최 이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권희준은 최 이사와 혜운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초의 이사, 정체는 독요. 그는 초의 이색에서 시선을 떼고 다시 혜운을 바라보았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신하윤 씨, 네, 대표님, 이 프로젝트 직접 책임지고 진행해. 야네, 오늘부로 프로젝트 스타라이트의 PM으로 임명하지.
필요한 인원은 각 팀에서 차출해서 꾸리도록, 모든 보고는 내게 직통으로 하도록. 회의실이 충격으로 술렁였다. 사원급 직원을 곧바로 프로젝트 매니저 PM로 임명하는 것은 JK그룹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최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버렸고 해운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권희주는 그녀의 기획안을 승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베팅을 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해운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그녀는 PM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PM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초의 이사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팀에서 가장 무능한 직원들만 해운의 팀으로 보냈고 다른 부서들 역시 대표님의 반짝 관심일 뿐이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운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며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냈다. 값싼 믹스커피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독한 오기로 버텼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권희주는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창을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해운에게 직접 일일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밤 단둘이 마주 앉아야 했다. 어느 늦은 밤 보고를 위해 대표님실에 들어간 해운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보았다. 그녀가 결혼식장에서 그에게 물었을 때 이것만 마신다고 했던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브랜드의 홍차였다. 우연의 일치겠지. 또 다른 날 권희주는 경쟁사의 실패한 마케팅에 대해 신랄한 비평을 던졌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비유와 말투가 이상할 정도로 그녀의 가짜 남자친구가 최민준의 촌스러운 패션 감각을 비웃을 때 했던 농담과 비슷하게 들렸다. 기분 탓일 거야. 결정적인 것은 그의 오른쪽 눈썹 위에 있는 아주 작고 희미한 흉터였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녀는 분명히 그 흉터를 보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대표님의 얼굴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해운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대표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이고 내 남자친구 대행은 그 사람도 차갑긴 했지만 어딘가 다른 좀 더 인간적인 구석이 있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게 틀림없다고.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권희준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일하는 해운의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다. 온갖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모습. 그것은 그가 늘 주변에서 봐왔던 아부하고 눈치만 보는 임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자꾸만 주말에 그 황당했던 결혼식을 떠올렸다. 그 어처구니 없는 계약서와 절박한 표정으로 5분만 버텨달라고 애원하던 그녀의 모습.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제 그에게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일종의 책임감과 심지어는 보호 본능까지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운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주말에 가족 식사를 할 건데 그 뉴욕에서 온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어머니는 이미 그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라고 성화였다. 해운은 패닉에 빠졌다. 그에게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앱은 일회성 서비스였고 연락처 교환도 하지 않았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그 데이트 대행 앱을 켰다.
그리고 그곳에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텅 빈 프로필이 그대로 있었다. 해우는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의뢰를 보냈다. 이번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금액을 제시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필요해요. 긴급 상황입니다. 그 시각 퇴근하던 권희주는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받았다. 호기심에 지우지 않고 두었던 바로 그 앱이었다. 그는 혜운이 보낸 절박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입가에 좀처럼 보기 힘든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다. 이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이제 2라운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최 이사의 집무실은 권희준의 공간과는 정반대였다. 고풍스럽지만 과시적인 마호가니 가구와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상패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부하 직원과 통화를 하며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풋내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권희준이 자신을 무시하고 말단 사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모욕감이 그의 속을 들끓게 했다. 그는 신하은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생각이 없었다. 그 프로젝트를 처참하게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짓밟아서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권희준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듣게 프로젝트 스타라이트가 성공하려면 외부 광고 대행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야. 내 이름으로 업계에 손을 좀 써둬. 국내 10대 대행사는 그 어떤 곳도 그 프로젝트를 맡지 못하게 해. 어디 한번 삼류 업체들 데리고 뭘 할 수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신하은과 그녀의 작은 팀은 곧바로 벽에 부딪혔다. 그들은 최고의 광고 대행사들과 미팅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다. 업계 1위인 A+ 크리에이티브는 아예 미팅조차 거절했고 다른 대형 대행사들은 갑자기 일정이 꽉 찼다거나 내부 사정으로 신규 프로젝트는 어렵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해운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 이사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팀원들은 하나둘씩 지쳐갔다. 팀장님, 역시 저희 같은 팀이랑은 아무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같은 패배주의적인 말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해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좌절한 팀원들을 다독이며 밤을 새워 국내에 작지만 실력 있는 소형 부티크 대행사들의 리스트를 분석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남 탓으로 돌리는 대신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려 애썼다. 이 모든 상황은 김 비서를 통해 권희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초의 이사가 광고 대행사들을 압박하여 프로젝트 스타라이트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희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단순히 해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CEO인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는 국내 최고의 광고 대행사 A+ 크리에이티브의 대표였다. 그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오랜만이군. 우리 회사에 작지만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네. 이름은 스타라이트. 개인적으로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프로젝트니 자네가 직접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 그는 명령하지 않았다. 그저 조언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절망적인 심정으로 삼류 대행사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해운은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다. A+ 크리에이티브였다. 심지어 대표가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해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팀원들은 기적이라며 환호했다. 영문을 알 리 없는 해운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미팅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A+의 대표는 그녀를 일개 주임이 아니라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진 중요한 클라이언트처럼 대했다. 그는 프로젝트 스타라이트의 기획 의도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회사가 가진 최고의 팀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너무나도 운이 좋은, 그래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 해운은 가짜 남자친구와의 두 번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가족 식사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전직 경제학 교수였던 해운의 아버지는 사위감을 시험이라도 하듯 국제시장 동향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해운이 당황하며 그를 막으려던 순간 권희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치 매일같이 다루던 주제인 양 막힘없이 간결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의 식견은 아버지가 감탄하며 무릎을 칠 정도로 완벽했다. 그 모습은 냉철한 CEO 권희준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차 아니었다. 해운은 업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아, 또 B2 서버가 말썽이네. 그 순간 운전에 집중하던 권희준이 무심코 대답했다. IT팀의 라우팅 로그를 확인해 보라고 해. 아마 최 이산에 마케팅팀에서 쓸데없는 데이터 업로드하느라 대역폭을 다 잡아먹고 있을 테니.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해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뉴욕 금융가에서 일한다는 이 남자가 어떻게 JK그룹의 내부 서버 이름과 초의 이사와 마케팅팀 사이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그녀가 경악에 찬 눈으로 그를 돌아보자. 권희준 역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의 서늘한 포커페이스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으로 흔들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말을 돌렸다. 아, 우리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도 궁색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무시무시한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내려준 뒤 권희준은 차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짜증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광고 대행사 일에 개입했는가? 왜 이 우스꽝스러운 남자친구 연극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끈기, 그리고 그 어떤 가식도 없는 모습에 끌리고 있었다. 자신을 CEO가 아닌 돈 받고 고용된 한 명의 남자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 그 아이러니한 관계가 그가 지난 몇 년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진실된 인간적인 교감이었다.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감정이 그의 전설적인 자기 통제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해운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다. 권희준 대표. 공식적인 프로필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몇 년 전 한 자선 행사에서 찍힌 파파라치 사진을 발견했다. 드물게도 그는 그 사진 속에서 경계심 없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는 얼굴, 오른쪽 눈썹 위에 선명하게 보였다. 아주 작고 희미한 흉터. 세상이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였다. 정말로 그 사람이었다. 끔찍한 진실이 거대한 충격이 되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해운은 화면을 응시한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다.
신하윤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권희준의 웃는 얼굴과 그 위에 작은 흉터를 밤새도록 쳐다보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굴욕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가장 가난한 여직원 하나를 데리고 재미있는 연극을 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고 가엾게 보였을까를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다. 당장 사표를 던져버릴까 하지만 당장의 생계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꿈이자 그녀의 실력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그렇다면 그를 찾아가 따질까? 대표님, 혹시 주말에 제가 50만 원 주고 고용했던 그 남자분이세요? 라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고 업계 전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터였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지만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출근한 해운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모든 보고를 극도로 사무적이고 간결하게 끝냈다. 그녀는 자신의 주위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그녀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던 흥미로운 사람이 다른 모든 직원들처럼 겁먹고 경직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거리감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전에 없던 어색하고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회사 전체에 JK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 파티에 대한 공지가 내려왔다. 프로젝트 스타라이트처럼 핵심 프로젝트를 이끄는 담당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해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를 그의 세계에서 온갖 부와 권력에 둘러싸인 그의 모습을 마주해야만 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파티가 열리는 날 밤, 서울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눈부신 샹들리에와 화려하게 차려입은 상류층 사람들로 반짝였다. 그곳은 부와 권력의 정점이었다. 해운은 할부로 구매한 최대한 단정해 보이는 저렴한 드레스를 입고 구석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하지 않은 투명 인간과도 같았다. 그때 최 이사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다가왔다. 어이쿠, 신 팀장 아니신가? 여긴 우리 작은 사무실이랑은 좀 다르지. 비싼 카펫에 뭐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가 그녀를 모욕하며 즐거워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무대를 향하고 사회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JK그룹의 심장, 권희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권희준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치 이 성의 주인인 왕처럼 위엄있고 강력하고 완벽했다. 그는 짧고 강렬한 연설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연설이 끝나고 그가 하객들 사이를 거닐 때였다. 그의 시선은 구석에 홀로 서 있는 해운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리고 그는 최 이사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CEO가 다가오자 최 이사는 즉시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이제 해운의 앞에는 권희준이 서 있었다. 신하은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약간의 반항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았지만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대표님이야말로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녀의 말투에 담긴 미묘한 가시에 권위주는 순간 당황했다. 무슨 뜻이지? 아니면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러 오신 겁니까? 그녀는 그가 했던 말, 그리고 자신의 수치심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었다. 오늘의 계약금은 얼마죠? 그 순간 권위준의 모든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알고 있다. 모든 것을 그 한순간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CEO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된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CEO와 말단 사원 사이에 흐르는 폭풍 같은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전능한 CEO의 얼굴에 떠오른 난생 처음 보는 충격과 당혹의 표정을 목격했다. 연회장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권위주는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나르와.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녀를 옆문으로 끌고 나갔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복도로 그는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까지 뒤섞인 폭풍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언제부터 안 거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남겨진 두 사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대면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적막한 복도, 권위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한 신하우는 그가 내뿜는 위압감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다. 분노와 굴욕감이 그녀의 두려움을 집어삼킨 지 오래였다. 왜 그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날이 서 있었다. 재미있었나요? 가난한 여직원 하나가 온갖 창피를 무릅쓰고 바보짓 하는 걸 구경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셨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5만 원권 몇 장이 바닥에 무력하게 흩어졌다. 여기요, 당신 몫의 영이 지도료. 이걸로 우린 이제 완벽하게 끝난 거죠. 권위주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오해였어. 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그 카페에 갔던 거고 당신이 말한 암구호가 우연히 일치했을 뿐이야. 그는 그날의 상황을 기업 정보원과의 접선 약속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실수를 깨달은 뒤에도 그 연극을 계속한 건 맞아. 내 잘못이야. 호기심이었어.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 말은 그의 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대신 그는 그 어떤 말보다 더 진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어색한 정직함이 역설적으로 해운에 불타는 분노를 조금은 가라앉혔다. 바로 그때 권위준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김 비서였다. 권위준은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다시 차가운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뭐라고? 지금 당장? 전화를 끊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해운을 바라보았다. 코의 이사가 움직였어. 내일 있을 프로젝트 스타라이트
최종 보고회. 최 이사가 방금 전 자신의 마케팅팀이 개발한 새로운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우리 프로젝트에 긴급 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렸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트로이어의 목마야. 그의 설명은 빠르고 냉정했다. 최 이사가 심은 프로그램은 발표 도중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키도록 설계된 악성 코드였고, 동시에 그는 몇몇 이사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거짓된 부정적 데이터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 내일 발표회에서 해운과 그녀의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지지한 권희준의 리더십까지 공격하려는 치밀하고 악랄한 쿠데타 계획이었다. 권희준의 시선이 해운에게 고정되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최 이사는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그의 눈빛이 해운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내겐 이 모든 것을 뒤집을 권한이 있고, 당신에겐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지식이 있어. 지금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해운은 갈등했다. 이 남자의 얼굴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담긴 자식과도 같았다. 최 이사의 비열한 계략에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오직 프로젝트를 위해서만이에요. 그렇게 어색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JK그룹 본사 건물로 돌아왔다. 거대한 빌딩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적막함 속에서 두 사람은 프로젝트 스타라이트의 작전 상황실로 들어갔다. 밤샘 작업이 시작되었다. 먼저 해운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 이사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녀의 예측대로 코드는 발표 파일이 열리는 순간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권희준은 자신의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서버 로그에 접근하여 최 이사가 언제, 어떻게 이 코드를 심었는지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문제는 대응 방식이었다. 단순히 코드를 삭제하면 최 이사는 자신들이 무능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발뺌할 것이 뻔했다. 그때 해운의 눈이 빛났다. 덫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녀는 밤을 새워 새로운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최 이사의 악성 코드가 작동하는 순간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신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허니팟을 건드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허니팟이 건드려지는 순간 해운이 짠 스크립트가 발동하여 실시간으로 최 이사의 모든 사보타주 증거들을 화면에 띄우도록 설계했다. 권희준이 확보한 서버 로그, 그리고 그의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로까지 그의 무기를 이용해 그의 심장을 겨누는 완벽한 방역의 계획이었다.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날카롭게 논쟁했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비판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짜 실력을 목격했다. 권희준은 그녀의 천재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했고, 해운은 냉혹한 CEO나 어설픈 가짜 남자친구가 아닌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파트너로서의 그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권희준은 말없이 따뜻한 커피 2잔을 가져왔다. 해운은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시럽의 비율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느새 딱딱한 수트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편안해 보였다. 다음 날 오전 10시 최종 보고회장 이사진과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최 이사는 맨 앞줄에 앉아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오는 밤을 새워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왔다. 초회 이사의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하는 순서. 그녀는 상석에 앉은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해우는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다. 예상대로 화면이 잠시 깜빡였다. 최 이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대신 화면 중앙에 새로운 창 하나가 떠올랐다. 제목 프로젝트 사보타주 최 이사의 사례 연구. 회의실 전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화면에는 최 이사가 부하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이 하나씩 순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발표 시작 15분 후에 시스템이 다운되도록 확실하게 설정해둬. 김 이세계는 조작된 부정적 데이터를 미리 흘려놔. 그 계집애와 대표놈을 한꺼번에 바보로 만들어야 해. 덫이 완벽하게 발동된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최 이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권희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도 차가웠다. 보안팀 초회 이사를 즉시 이 건물 밖으로 끌어내도록. 방해물이 사라지자 해우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고 그녀의 완벽한 본래의 발표를 이어갔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투자자들과 이사진은 그녀의 비전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발표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해우는 자신도 모르게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사진이나 스크린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해운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그 어떤 가식도 없는 순수한 감탄과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치열했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 그들 사이에 남은 마지막 전쟁만이 남아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신하운을 향한 찬사와 축하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투자자들과 이사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며 그녀의 비전에 대한 감탄을 쏟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있던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새로운 별,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전과 다른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으로 그 모든 관심을 받아내고 있었다. 회의실 저편에서 권희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자랑스러운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일과 관련된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 사이에 남은 감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공기 중에 떠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해운에게 다가왔다. 신 팀장님, 대표님께서 옥상 정원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그 말에 해운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마침내 마지막 대면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JK그룹 본사 건물의 옥상 정원. 도심의 소음이 닿지 않는 그곳은 아름답게 가꾸어진 작은 숲과도 같았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회사의 압박감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해운이 도착했을 때 권희준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CEO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남자처럼 보였다.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프로젝트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다. 미안했어. 그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가식이나 변명도 없었다. 내 행동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당신에게 상처를 줬고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끼게 했지. 처음에는 정말 오해였지만 그 뒤의 모든 것은 내 어리석은 호기심과 오만함 때문이었어. 그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설명했다. 처음에 기막힌 오해, 그녀의 당당함에 대한 흥미,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끈질기게 분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녀의 열정은 그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졌다고 고백했다. 나는 평생을 계약과 거래의 논리로만 살아온 사람이야. 그래서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당신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혜우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는 어느새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행동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함께 밤을 새우며 보았던 파트너로서의 그의 모습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냉혹한 CEO만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던 가짜 남자친구에게 끌렸던 마음, 그리고 천재적인 CEO를 동경했던 마음. 그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그녀는 자신의 고단했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기만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결국 그녀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준 것은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역할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권희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신하은 씨, 과거의 계약은 모두 끝났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말을 이었다. 이 계약에는 계약금도 갑과 을도 없어.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직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계약이야.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함께 싸워주는 조건이지.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고쳐 잡으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신하은 씨, 이 계약 수락해 주겠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간청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을 무장 해제하고 있었다. 혜우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는 것으로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6개월 후 프로젝트 스타라이트는 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JK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신하은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를 위해 신설된 신사업전략본부의 최연소 본부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대표의 여자가 아닌 그녀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유능한 리더로 존경했다. 어느 늦은 밤, 혜우는 새로운 기획안을 마무리하며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때 본부장실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그날 밤처럼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책상에 기대어 섰다. 아직도 일 중인가? 신 본부장.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혜우는 그를 보며 웃었다. 새로운 계약 조건에 야근 금지 조항을 넣었어야 했는데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권 대표님. 그들의 농담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그는 그녀가 일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텅 빈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도 고용주와 피고용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서로의 삶에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뛰어들었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